평생 모은 전재산 50냥, 그가 산 것은 땅도 집도 아닌 과부 여종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 머슴이 정말 미쳤어.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텐데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박한 바보 머슴의 선택이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데려온 여종이 그저 평범한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한 방울의 술이 조선 최고의 부자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보로 살아온 남자와 모든 것을 잃고 노비가 된 여자. 그들의 만남은 조선 어느 마을을 뜨겁게 달구고 마침내 한양 저자거리까지 뒤흔들게 되는데, 지금부터 당신이 들을 이야기는 교과서나 지식인들의 기록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의 땅에 피어난 가장 뜨거운 전설입니다. 이 계집종을 사갈 사람 없어. 쉰냥이요? 말은 좀 안 들어도 쉰냥이면 거저지요. 무슨 소리지? 핫버, 내가 사겠어. 이거면 되지. 나음을 위해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의 한양에서 50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 인호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28살이었는데 힘이 장사였고 일도 잘했지만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었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순박해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렸고 그래서 중매가 들어오지 않았지요. 인호는 김부자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품삯은 한 해에 15냥이었습니다. 인호는 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지요. 밥은 주인 집에서 얻어먹었고 옷은 헝겊을 기어 입었으며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0냥이었는데 인호는 이 돈으로 장가를 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인호는 장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지요. 장터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30쯤 되어 보였고 옷은 누추했지만 자세는 고왔어요. 옆에는 양반 차림의 사내가 서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종 하나 사시오. 나이는 30의 과부요. 일은 잘하고 말씀 안 부리는 계집이여. 50냥이면 넘기겠소. 인호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인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인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 어딘가 다른 여종들과는 달라 보였지요. 인호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양반이 인호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0냥이요? 인호는 품에서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전재산이었지요. 인호가 돈을 세어 양반에게 건넸고 양반은 돈을 받더니 노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인호는 그를 몰랐지만 손도장을 찍었지요. 그렇게 여종은 인호의 것이 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50냥이나 주고 과부 여종을 샀다고. 그 돈이면 소를 살 수 있는데 왜 저런 것을 샀느냐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인호가 정말 바보가 맞다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저 계집이 무슨 재주가 있길래 50냥이나 하느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여종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호라 하오.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여종은 인호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장터를 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인호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찌 되오? 여종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경이라 합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라는 이름,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가끔 미경을 돌아보았고 미경은 조용히 뒤따라왔지요. 인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방 하나에 부엌이 딸려 있었지요. 인호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집이 많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인호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요. 좁고 허름하지만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면 돼요. 미경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허름했지만 나름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지요. 미경은 짐을 내려놓고 인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는데 왜 자신을 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시집을 안 와서 돈을 모아 여종을 사면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말이지요. 미경은 인호를 보았습니다. 인호의 얼굴은 순박했고 눈빛은 맑았지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과부이고 노비인데 괜찮으냐고 물었지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그냥 같이 살 사람이 필요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인호를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지요. 미경은 집 안을 다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신이 집을 좀 정리하겠다고 말이지요. 인호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짐을 풀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인호는 밖에 나가 물을 길어왔고 미경은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배가 고파져 저녁이 되었는데 미경이 부엌에서 저녁을 지었습니다. 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지만 정갈하게 차려졌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인호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지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가 하고 말입니다. 미경도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 남자의 노비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남자는 나쁜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인호는 미경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부엌 옆에서 잤지요. 미경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원래는 양반가의 딸이었는데 남편이 과거 부정으로 적발되어 신분이 박탈되었고 살기 위해 스스로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양에 팔려 이 초라한 집에 왔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인호라는 남자가 나쁜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순박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고.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보자고 말입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호는 일찍 일어나 김부자의 집으로 일하러 갔고 미경은 집을 정리했지요. 집은 작았지만 할 일이 많았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지요. 미경은 집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비록 작고 허름하지만 정성껏 가꾸면 살만한 곳이 될 것 같다고 말이지요. 오후가 되자 인호가 돌아왔는데 미경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집에 들어서며 놀랐습니다.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화초까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인호는 미경을 보며 말했는데 집이 정말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자기 집이기도 하니까 당연하다고 대답했지요. 인호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인호는 오늘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미경은 조용히 들어 주었습니다. 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정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미경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자신에게도 올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인호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바보가 쉰냥이나 주고 과부를 샀다고, 그것도 노비를 샀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인호가 속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저 계집이 늙어서 쓸모없을 거라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인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경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인호에게 물었습니다. 인호 씨, 앞으로 어찌 살고 싶으시오? 인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이렇게 같이 살면 좋겠소? 제가 열심히 돈 벌고 미경 씨가 집 지키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좋겠소. 미경은 인호를 보았습니다. 인호의 바람은 정말 소박했지요. 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어쩌면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인호는 순박한 사람이었지만 그 순박함이 미경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경은 노비였지만 그녀의 조용한 지혜가 인호에게는 빛이 되었지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마루에 앉아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를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서로 곁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나름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인호는 매일 김 부자의 집에 가서 일했고 미경은 집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고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인호는 한 해에 15냥을 받았는데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냥 남짓이었습니다. 쌀값과 반찬거리 그리고 기름과 소금 같은 것들을 사다 보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호는 미경을 사느라 3년 동안 모은 쉰냥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여유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경이 저녁을 차리는데 반찬이 김치와 된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인호는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먹었지만 미경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은 인호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호 씨, 제가 돈을 벌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는 밥을 먹다 말고 미경을 보았습니다. 돈을 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누룩만 구해주시면 제가 술을 조금 빚을 줄 압니다. 그걸 팔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인호는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이 술을 빚을 줄 안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는데 집안이 대대로 술을 빚었고 어머니께서 비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입니다. 인호는 미경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경이 다른 여종들과 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경 씨, 그럼 한번 해봅시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웃으며 괜찮다고, 우리가 함께 사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인호는 장에 가서 누룩을 샀습니다. 누룩 한 덩이에 한 냥이었는데 인호는 아까운 돈이었지만 기꺼이 샀습니다. 그리고 김부자에게 부탁해서 쌀 한 마를 품삯 대신 받아왔습니다. 인호가 집에 돌아오자 미경은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미경은 곧바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쌀을 깨끗이 씻었는데 7번을 씻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씻고 또 씻었습니다. 인호가 옆에서 보며 왜 그렇게 많이 씻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쌀에 묻은 티끌을 다 씻어내야 술맛이 깨끗하다고 7번을 씻어야 제대로 된 술이 나온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쌀을 씻은 후 물에 불렸습니다. 하룻밤을 불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불린 쌀을 시루에 앉혀서 고두밥을 만들었습니다. 고두밥이 입자 넓은 그릇에 펼쳐 식혔는데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누룩이 죽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식은 고두밥에 누룩을 섞었습니다. 누룩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후 고두밥과 골고루 섞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는데 물의 양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술이 묽어지고 너무 적으면 발효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우물물을 썼는데 용천 수면 더 좋지만 우물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강물이나 빗물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모든 것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천으로 덮은 후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이제 3일 동안 뜸을 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항아리를 부엌 한쪽에 두었는데 햇빛이 들지 않고 온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추우면 발효가 안 되고 너무 더우면 술이 쉬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온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항아리를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항아리를 덮었습니다. 이제 7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그동안 술이 익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매일 항아리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7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렸고 가끔 항아리를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7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항아리를 열었는데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미경은 천으로 술을 걸렀습니다. 맑은 술이 주르륵 흘러나왔는데 색깔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미경은 술을 작은 사발에 따라 인호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드셔 보십시오. 인호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인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목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인호는 지금까지 마셔본 술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소.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제대로 빚어졌다고. 이 술이면 장에서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기뻐하며 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이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쉰냥을 주고 미경을 산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인호와 미경은 술을 병에 담아 장에 갔습니다.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술을 펼쳐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술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술이 정말 맛있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술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맛이 깊고 부드럽다고, 이런 술은 처음 마셔본다고 말했습니다.
술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인호와 미경이 가져온 술은 한 시즌도 안 되어 다 팔렸습니다. 인호는 돈을 쐬어 보았습니다. 술 한 병에 500문씩 받았는데 10병을 팔아서 5냥을 벌었습니다. 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팔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호가 미경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인호가 누룩과 쌀을 구해줬기 때문이라고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인호가 술을 더 많이 빚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빚으면 안 됩니다. 술은 정성껏 빚어야 맛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인호는 미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미경이 술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인호가 우리 앞으로 잘 될 것 같다고 말하자 미경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술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지, 파멸로 이끌지 말입니다. 그 후로 인호와 미경은 열흘에 한 번씩 술을 비저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미경은 한 번에 술을 많이 빚지 않았는데 품질을 지키려면 정성껏 빚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호도 미경의 뜻을 따랐습니다. 술은 매번 나가기가 무섭게 팔렸고 두 사람은 한 달에 15냥에서 20냥씩 벌었습니다. 인호는 처음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반찬도 늘었고 옷도 새로 지어 입었으며 집도 조금씩 수리했습니다. 마당에는 채소를 심었고 장독대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미경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호를 바보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가 어떻게 갑자기 돈을 버느냐고, 뭔가 수상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인호가 술을 훔쳐서 파는 것 아니냐고 했고, 어떤 이는 과부 여종이 뭔가 요사스러운 꾀를 부리는 것 같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은 인호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바보가 술 장사를 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분명 여종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여종이 귀신이 씌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술을 잘 빚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인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강부자였습니다. 강부자는 마을에서 술을 독점으로 팔고 있었는데 인호의 술이 나타나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인호의 술을 사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부자의 술은 맛이 떨어졌고 값도 비쌌는데 인호의 술은 맛도 좋고 값도 저렴했습니다. 강부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독점해온 술 장사를 어떤 바보 머슴이 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부자는 부하들을 시켜 인호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두 아들은 인호가 어디서 술을 구해오는지, 누가 술을 빚는지 알아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인호와 미경이 술을 펼쳐놓고 팔고 있었는데 강부자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강부자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살이 쪄서 배가 불룩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부자는 인호의 술을 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이게 요즘 자작거리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술이로군. 한번 맛을 봐야겠어. 강 부자는 술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맛이 정말 좋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목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강 부자는 자신이 파는 술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 부자는 사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술을 누가 빚었느냐고 말입니다. 인호는 순박하게 미경이가 빚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부자는 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종이 술을 빚을 줄 안다니 어디서 배웠느냐고 말입니다. 인호는 대답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미경이 양반과 딸이었다는 것을 남들에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호는 그냥 배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강 부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경을 보더니 흥하고 고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종에게 분명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그 비밀을 알아내면 저 술을 자기가 팔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미경은 강 부자가 떠난 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호 씨, 저 사람이 위험해 보입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자신들은 떳떳하게 장사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인호를 보며 수근거렸고 어떤 이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바보 인호가 갑자기 똑똑해졌다고.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인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김 부자가 불렀습니다. 김 부자는 인호의 주인이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 부자는 인호에게 요즘 술 장사한다며 물었고 인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부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 부자가 찾아와서 따졌다고, 자기 장사를 방해한다고 말이지요. 김 부자는 인호에게 조심하라고, 강 부자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인호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떳떳하게 장사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떳떳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 부자는 돈이 많고 권력도 있어서 인호 같은 사람은 한순간에 짓밟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자는 인호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호는 집으로 돌아와 미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은 역시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술 장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으며 잘못한 게 없으니 계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인호를 보았습니다. 인호는 평소처럼 순박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장날이었습니다. 인호와 미경이 술을 펼쳐놓았는데 이번에는 강 부자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사내의 셋이 인호 앞에 섰습니다. 부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술 장사는 이제 그만두라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으며 왜 그만둬야 하느냐고, 자신은 떳떳하게 장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떳떳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 술 장사는 강 부자만 하는 거라고 말이지요. 인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술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술병이 깨지며 술이 쏟아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놀라 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다시 술병 하나를 집어들었고 인호 앞에서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인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부하들은 결국 그 술병도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인호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인호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라고. 저들과 싸워봤자 자신들만 다친다고 말이지요. 인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부하들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깨진 술병을 치우고 남은 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술을 사지 않았습니다. 강보자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호는 말이 없었고 미경도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호 씨, 제 생각엔 술 장사를 잠시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는 미경을 보며 왜 그래야 하느냐고, 자신들이 잘못한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와 맞서면 망가지는 건 약한 자입니다. 인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기도 억울했습니다. 인호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만약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때 그만두겠소. 미경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강부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술 장사를 계속했는데, 하지만 예전만큼 잘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강부자를 두려워해서 인호의 술을 사기를 꺼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인호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미경이 정성껏 빚은 술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인호와 미경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인호가 문을 열자 낯선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양반은 40대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여위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인호는 그 양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장터에서 미경을 팔았던 바로 그 양반이었습니다. 양반은 인호를 보더니 싱글싱글 웃으며 자신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양반은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호는 어쩔 수 없이 양반을 안으로 들였고 미경은 양반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양반은 미경을 보며 비웃으며 오래간만이라고 잘 지냈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양반은 방 안을 둘러보며 소문을 들었다고 술 장사로 돈을 꽤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고 양반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일이네. 미경을 다시 돌려주게. 인호는 눈을 크게 떴고 미경도 놀라 양반을 보았습니다. 양반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노비 문서였습니다. 양반이 설명하기를 인호가 미경을 샀을 때 문서를 줬지만 원본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경은 아직 법적으로는 자기 노비라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를 몰랐기 때문에 노비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양반은 말을 이었는데 미경을 돌려주면 쉰냥은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미경은 자기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양반은 비웃으며 법적으로는 자기 사람이라고, 인호가 들고 있는 건 가짜 문서이고 진짜는 자기가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왜 이러십니까? 저를 팔아놓고 이제 와서.
양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팔 때는 자네가 쓸모없는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자네가 술을 빚을 줄 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술로 돈을 벌 수 있어. 인호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는데 양반은 인호를 보며 웃으며 현명하다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100냥을 주게. 그러면 진짜 문서를 주고 미경을 완전히 자네 것으로 만들어주지. 인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냥이라니 자신이 3년 동안 모은 돈의 2배였고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은 인호의 표정을 보고 비웃으며 못 구하겠지 않느냐고. 그럼 미경을 돌려주면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반은 일어서며 사흘을 주겠다고. 사흘 안에 100냥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미경을 돌려주든지 하라고. 만약 안 그러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호가 자기 노비를 훔쳤다고 말이지요. 양반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고 문이 닫히며 2사람만 남았습니다. 미경은 울고 있었고 인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참 후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인호 씨, 저를 돌려보내십시오. 100냥은 너무 큰 돈입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미경 씨를 보낼 수 없소. 미경은 인호를 보며 하지만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인호는 미경의 말을 끊으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사흘이 있으니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지만 정말 방법이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100냥은 너무 큰 돈이었지만 인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인호는 김보자를 찾아갔습니다. 김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싶어서였는데 하지만 김보자는 고개를 저으며 100냥은 자기도 없는 큰 돈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탁해 보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100냥은 너무 큰 돈이었고 인호가 갚을 수 있을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호는 좌절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인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인호를 보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인호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자신을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하루 남았다고 내일까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인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00냥을 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일어났는데 오늘 저녁까지 100냥을 구하지 못하면 미경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호는 미경을 보았는데 미경은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고 이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인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강보자를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강보자는 돈이 많았고 어쩌면 빌려줄지도 몰랐습니다. 인호는 강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보자는 인호를 보고 비웃으며 웬일이냐고 술 장사 그만두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숙이며 100냥을 빌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강보자는 이유를 물었고 인호는 사정을 설명했는데 강보자는 듣고 나서 비웃으며 자기한테 돈을 빌리러 왔냐고 인호가 자기 술 장사를 망쳤는데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강보자는 한참을 인호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빌려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네? 앞으로 이 마을에서는 술을 팔지 말게. 한양이든 다른 고을이든 여기만 아니면 어디서든 팔아도 좋네.
그러면 100냥을 빌려주지. 인호는 놀랐습니다. 강부자가 술 빚는 비법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부자는 그저 이 마을에서만 술을 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술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미경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그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부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100냥을 내주었고 인호는 돈을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양반에게 돈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양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경은 짐을 다 꾸린 채 앉아 있었고 양반은 비웃고 있었는데 인호가 헐떡이며 100냥이라고 말하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양반은 놀라 인호를 보았고 돈을 세어 보더니 진짜 문서를 꺼내 인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호를 보며 어떻게 100냥을 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호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부자에게 빌렸다고, 대신 이 마을에서는 술을 팔지 못한다고 말이지요. 미경은 놀라 인호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술을 팔아야 합니까? 인호는 대답했습니다. 한양이든 다른 고을이든 마을만 아니면 된다고 했소. 우리 한양으로 가는 게 어떻겠소? 미경은 한참을 인호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호씨,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호는 미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마을을 떠나야 하지만 미경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양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는데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술 빚는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항아리와 시루 그리고 술을 거르는 청까지 빠짐없이 챙겼고 미경은 누룩도 미리 구해서 보자기에 싸두었습니다. 인호는 김부자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고 김부자는 아쉬워하면서도 인호에게 노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수근거렸는데 어떤 이는 결국 강 부자한테 졌다고 비웃었고 어떤 이는 안 됐다며 혀를 찼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호는 짐을 지게 해지고 미경은 작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돌아보았는데 인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미경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인호는 미경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한양에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를 지나 큰 길로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나흘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인호는 힘이 좋아서 짐을 지고도 잘 걸었고 미경은 인호 옆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인호와 미경을 보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인호는 한양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한양이 크고 사람도 많다고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특히 저자거리에는 사기꾼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날 길을 걷다가 미경이 말했습니다. 인호씨, 한양에 가면 어디서 술을 팔아야 할까요? 인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장터가 있을 테니 거기서 팔면 되지 않겠소.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양은 큰 도시였고 술 파는 사람도 많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의 술이 팔릴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인호는 미경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빚은 술은 최고요. 한양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미경은 인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호의 순박한 믿음이 미경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두 사람은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정말 컸습니다. 높은 성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성문으로 들어가니 넓은 길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온갖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단을 파는 보부상, 그릇을 파는 가게, 약재를 파는 약방, 먹을 것을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그 광경에 압도되어 한참을 서서 구경했습니다. 인호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묵을 만한 곳이 어디냐고 말이지요. 그 사람은 저자거리 근처에 싼 여관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그곳으로 갔는데 여관은 작고 낡았지만 값은 쌌습니다. 하루에 100문이면 묵을 수 있었습니다. 인호는 며칠치 밥값을 내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여관방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일단 술을 빚어야 합니다. 술이 있어야 팔 수 있으니까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장에 가서 쌀과 누룩을 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낯선 땅이었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인호는 장에 가서 쌀과 누룩을 샀습니다. 한양의 물가는 마을보다 비쌌는데 쌀 한 말에 3냥이었고 누룩 한 덩이에 한 냥 500문이었습니다. 인호는 품삯을 받으러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 다행히 한 상점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일하고 300문을 받았는데 마을보다는 나았습니다. 미경은 여관방에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부엌 한쪽을 빌렸는데 쌀을 7번 씻고 하룻밤 불렸습니다. 다음날 고두밥을 쪄서 식힌 후 누룩을 섞었고 우물물을 부어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항아리를 천으로 덮고 끈으로 묶은 후 여관방 구석 어두운 곳에 두었습니다. 이제 열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항아리를 열어 술을 걸렀는데 맑고 향긋한 술이 나왔습니다. 인호가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제대로 빚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인호와 미경은 술을 병에 담아 저자거리로 갔습니다. 저자거리는 한양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온갖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인호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술을 펼쳐 놓았습니다. 미경은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호의 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는 술 파는 곳이 많았고 인호는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술은 한 병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인호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고 어떤 이는 술값을 물어보더니 비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호는 낙담했고 미경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녁에 여관으로 돌아와 미경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호도 그렇다고, 낯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 해보자고, 언젠가는 팔릴 거라고 말이지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도 인호와 미경은 저자거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인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맛있는 술이라고, 한번 맛보라고 말이지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호기심에 멈춰서 술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다고 어디서 빚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술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고 술은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인호와 미경은 5병을 팔았는데 두냥 500문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인호와 미경은 매일 저자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병씩 팔렸는데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인호와 미경의 술은 저자거리에서 제법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술을 찾아왔고 인호와 미경은 매일 술을 빚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인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인은 한양에서 큰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인호의 술을 맛보고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술을 우리 주막에 납품할 수 있겠소? 한 달에 100병 정도 필요한데 가능하겠소? 인호는 놀라 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병은 많은 양이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호는 상인에게 가능하다고 값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인은 술 한 병에 600문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에 100병이면 60냥이었는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기뻐하며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시작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인호 씨, 우리 잘 될 것 같습니다. 인호는 미경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미경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고 앞으로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술을 납품하기 시작한 후 인호와 미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100병을 빚어야 했는데 미경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인호는 집 나르는 일을 그만두고 미경을 도왔습니다. 쌀을 씻고 고두밥을 찌고 항아리를 나르는 일은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호가 적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미경은 술 빚는 과정을 지휘했고 인호는 그 지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관방은 좁아서 항아리를 여러 개 둘 수가 없었는데 인호는 여관 주인에게 부탁해서 창고 한쪽을 빌렸습니다. 창고에 항아리를 쭉 늘어놓고 술을 빚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인호와 미경은 60냥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쌀값과 누룩값, 그리고 여관비를 빼도 40냥이 남았습니다. 인호는 그 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을에서 1년 동안 모은 돈이 15냥이었는데 한양에서는 한 달 만에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인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모아야 합니다. 강부자께 빌린 100냥을 갚아야 하니까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부자에게 빌린 돈은 갚아야 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돈을 아꼈습니다. 밥은 여전히 미경이 지어 먹었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으며 여관비만 내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주막 주인이 인호를 찾아왔는데 술이 너무 잘 팔린다고 한 달에 100병이 아니라 200병을 납품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호는 미경과 상의했고 미경은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꾼을 1명 고용해야 합니다. 저희 둘이서는 200병을 빚기 어렵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막 주인에게 값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흔쾌히 한 병에 700문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호는 여관 근처에 사는 젊은이를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복이었는데 힘도 좋고 일도 성실했습니다. 복이는 인호의 지시를 받아 쌀을 씻고 고두밥을 찌는 일을 도왔습니다. 인호는 복이에게 한 달에 한 냥을 주기로 했습니다. 200병을 납품하자 한 달 수입이 140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쌀값, 누룩값, 복이 월급, 여관비를 빼도 90냥이 남았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1년만 일해도 1000냥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이미 270냥을 모았는데 강 부자에게 빌린 100냥을 갚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직 갚지 말고 조금 더 모읍시다. 그리고 저자거리에 점포를 하나 사면 어떨까요? 인호는 놀라 미경을 보았습니다. 점포를 산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저자거리에는 점포가 많습니다. 그 점포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매달 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호는 미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역시 똑똑했습니다. 인호 혼자였다면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인호는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점포가 얼마나 하오? 미경은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며 알아보았다고 작은 점포가 300냥 정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한 달만 더 일하면 그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400냥을 모았는데 이제 점포를 살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저자거리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작은 점포를 찾아냈습니다. 그 점포는 길모퉁이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었고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해서 250냥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 점포를 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호는 그 점포를 보며 감개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머슴 일을 하던 자신이 이제는 한양에서 점포를 소유하게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그 점포를 포목상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포목상은 한 달에 15냥의 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이제 술 납품으로 90냥을 벌고 점포세로 15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5냥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또 다른 점포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번에는 300냥을 주고 조금 더 큰 점포를 샀는데 그 점포는 약방에 빌려주었습니다. 약방은 한 달에 20냥의 세를 냈습니다. 이제 인호와 미경은 한 달에 125냥을 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이제 저자거리의 점포를 4개나 소유하고 있었고 술 납품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60냥이 넘었고 1년 동안 모은 돈이 1000냥을 넘었습니다. 인호는 그 돈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인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강부자께 빌린 돈을 갚으러 갑시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100냥을 챙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인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인호는 예전과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부자는 인호를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호는 100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빌렸던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부자는 돈을 받으며 인호에게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술은 잘 팔리느냐고 말이지요.
인호는 웃으며 잘 지낸다고, 술도 잘 팔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강부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인호를 마을에서 쫓아냈지만 인호는 오히려 한양에서 더 크게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미경이 말했습니다. 인호 씨, 우리 정말 멀리 왔습니다. 인호는 미경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여.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양에 돌아온 인호와 미경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술을 빚고 점포를 관리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의 재산은 점점 불어났고 한양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는데 저자거리에 점포를 10개나 소유하고 있었고 술 사업도 계속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3곳에 술을 납품했고 한 달 수입이 300냥이 넘었습니다. 여관에서 나와 저자거리 근처에 큰 기와집을 샀는데 마당이 넓고 방도 여러 개였으며 창고도 따로 있었습니다. 인호는 이제 31살이었고 미경은 33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함께 일했는데 술을 빚는 일은 이제 일꾼 5명이 맡았고 인호와 미경은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미경은 장부를 썼고 인호는 점포들을 돌아다니며 세를 받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정말 멀리 왔소. 미경은 인호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 말이라고, 처음 장터에서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바보 머슴이었고 미경은 과부 여종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이지요. 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인호 덕분이라고, 인호가 자신을 사주고 믿어주고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미경의 솜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자신은 그저 미경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참 후, 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경은 인호를 보았습니다. 인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노비 문서였습니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없애려고 하오. 미경 씨를 송천해서 양인으로 만들겠소. 미경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종천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송천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관아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웃으며 돈은 있다고, 자신들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호는 며칠 후 관아에 가서 미경을 송천했습니다. 100냥을 내고 노비 문서를 없앴는데 관아에서는 미경이 이제 양인이라는 증명서를 내주었습니다. 인호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미경은 자유로운 양인이라고 말이지요. 미경은 증명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노비로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한 양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인호를 껴안으며 울었고 인호도 미경을 안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인호는 미경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미경 씨, 나와 정식으로 혼인하시겠소? 미경은 놀라 인호를 보았습니다. 인호가 말을 이었는데 자신들은 4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니라고,
이제 미경도 양인이 되었으니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인호는 기뻐하며 미경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후 혼례를 올렸는데 한양의 친구들과 장사 동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였고 인호와 미경은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두 사람의 삶은 더욱 행복해졌는데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일을 했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이제 저자거리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하나가 되었는데 점포를 15개나 소유하고 있었고 술 사업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었고 궁핍한 과부에게는 돈을 주기도 했으며 거리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면 밥을 사주었습니다. 어느 날 인호와 미경은 마을에서 올라온 김부자를 만났습니다. 김부자는 늙어서 일을 그만두고 한양으로 이사를 왔다고 말했는데 인호는 김부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김부자는 인호의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바보라고 놀림받던 인호가 이제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웃으며 모두 미경 덕분이라고 미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경도 웃으며 자신도 인호가 없었다면 여기 있지 못했을 거라고 서로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자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호와 미경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정성껏 가르쳤는데 사람은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서로를 믿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부모를 닮아 성실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늙어서도 여전히 함께 일했고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바보 머슴과 과부 여종이 어떻게 한양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인호가 미경의 손을 잡으며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경도 인호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도 그렇다고 인호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인호와 미경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정성을 다하며, 행복하게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성감천이라는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인데 인호와 미경의 이야기야말로 지성감천의 산증거였습니다. 인호는 미경을 끝까지 믿었고 미경은 인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믿음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결국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한양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서로를 믿고 도우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